어렵게 서울 생활하시다가 65세의 라오스에 정착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독자분의 이야기를 각색하여 올립니다. 사실적이고 행복하게 보이는 이야기 2부 시작합니다. 바람이 달라졌다. 라오스의 바람은 계절의 전환을 조용히 알린다. 나뭇잎 사이를 지나가며 휘파람을 불듯 살랑이는 바람이 어느 날은 습하고 무거운 기운을 실어 나른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상하리만치 시리고 건조했다. 그날도 그런 바람이 불었다. 비는 아침부터 말이 없었다. 언제나처럼 커피포트를 올려놓고는 한 손으로 허리를 짚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어디에도 닿지 않은 채 공중에 머물러 있었고 그 모습은 이상하리만치 낯설고 쓸쓸했다. 나는 입을 때려다 말았다.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작은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다. 엄마가 편찮으셔요. 늦은 오후 시장에서 돌아와 앉은 식탁에서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말끝마다 묻어나는 한숨은 깊었고 손끝이 자꾸만 숟가락을 망설이게 했다. 라오스 사람들은 가족이 아프면 다 같이 돌봐야 해요. 딸도 사위도 조카도. 그녀는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잠깐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모를 리 없었다. 그녀가 돌아가는 건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잠깐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태로움이 내 마음에 미세한 금을 내고 있었다.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녀와요. 기다릴게. 며칠 뒤 비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문 앞에서 나는 그녀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조심히. 그리고 너무 오래 걱정하지 마요. 그녀는 짧게 응하고 웃었지만 그 눈동자에 맺힌 빛은 어딘가 복잡했다. 그녀가 떠난 첫날 밤 나는 TV도 켜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식탁 위 그녀가 매일 정리하던 물티슈 통이 눈에 띄었고 찬장 속 그릇들은 이상할 정도로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식사는 간단히 해결했지만 뒷정리는 손이 가지 않았다. 빈소리의 그릇과 수저들이 혼자 내는 소음은 의외로 크고 날카로웠다. 둘째 날 그녀가 남긴 수건을 빨았다. 하얀 수건이었지만 어디선가 은은한 비누 향이 났다. 내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향이었다. 수건을 탈탈 털어 베란다에 널며 나는 생각했다. 이건 다시 돌아올 사람의 냄새일까? 아니면 남겨진 사람의 위안일까?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비는 연락을 해왔다. 엄마가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돌아가는 건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밝게 말했지만 나는 그 밝음이 조심스러운 것이라는 걸 느꼈다.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그녀가 그곳에 오래 머무는 이유가 점점 엄마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 무렵 우리 동네 국수 가게 아주머니가 내게 말을 걸었다. 송짠 요즘 비 못 봤어요. 어디 갔어요? 나는 대답을 머뭇거리다 조용히 웃으며 고향에 갔어요라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아는 듯했다. 마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주는 듯 하면서도 혹시 라는 여운을 남겼다. 밤이 되면 비가 앉던 자리의 의자를 자꾸만 돌아보게 되었다. 나란히 있던 두 개의 찻잔, 그녀가 즐겨 쓰던 꽃무늬 접시, 소파 옆에 던져두었던 파스통 하나까지도 그녀의 흔적을 품고 있었다. 집안은 여전히 깨끗했고 조용했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되었다. 어느 저녁 문득 전화기를 들고 사진첩을 열었다. 우리는 함께 강변을 걸으며 찍은 사진이 몇 장 있었다. 그녀가 웃으며 내 팔을 잡고 있는 사진, 시장에서 바구니를 들고 장난치던 장면, 라임 주스를 건네며 환하게 웃던 얼굴. 사진 속 그녀는 늘 웃고 있었지만 나는 그 웃음이 그립기보다 어쩐지 아려왔다. 나는 조심스레 메시지를 보냈다. 비 보고 싶어요. 기다릴게요.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그치만 너무 멀어지진 말아요. 그날 밤 비로소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다.
나도 당신이 그리워요.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조금 더. 그 말이 마음속 어딘가를 가볍게 무너뜨렸다. 조금이라는 말이 이렇게 긴 기다림이 될 줄은 몰랐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텃밭에 물을 주고 조용히 식사를 만들고 혼자 강변을 걷는다. 그녀와 함께 걷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그녀의 발소리가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착각이 든다. 그러다 문득 내가 그녀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날 하루가 덜 쓸쓸하다는 걸 알게 된다. 이별이라는 말은 아직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조용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둔 채 그 문 안에서 조용히 나를 지키고 있는 중이다. 비가 떠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다. 그녀의 연락은 간간히 이어졌지만 점점 짧아지고 간단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작스레 전화가 왔다. 엄마가 당신을 한번 뵙고 싶대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어머니가 나를? 그 말은 마치 내가 그들 가족의 경계선 안으로 처음 발을 들릴 기회처럼 느껴졌다. 비가 떠난 지 보름쯤 되었을 무렵 나는 가방 하나를 들고 그녀의 고향인 루앙 남타주의 반나 마을로 향했다. 반나는 라오스 북부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산자락 아래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집들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을 이뤘다. 도시와는 달리 바람조차 다정했고 이따금 들려오는 염소 울음소리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비의 연락은 점점 짧아졌고 엄마가 당신을 한번 보고 싶어 하신대요라는 문장이 내 마음을 두드렸다.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나는 비를 따라 그 조용한 초록의 마을로 들어갔다. 정류장에 서 있던 비는 가벼운 티셔츠와 치마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살짝 그을려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엄마는 그냥 조용히 계시는 분이에요.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비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 흘길을 걸었다. 맨발에 가까운 슬리퍼로 땅을 디디는 그녀의 걸음이 조심스러워 보였고 작은 언덕 너머의 자리한 집은 나무 기둥 위에 올려진 전통적인 라오스 가옥이었다. 비의 어머니는 주름이 깊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말없이 몇 초를 응시한 뒤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환영인지 경계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눈빛은 묘하게 따뜻했다. 마치 비가 말하던 가족이란 함께 걱정해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비의 집에서는 단출한 밥상이 차려졌다. 찰밥, 약간의 닭고기 볶음, 풋고추 무침. 평소보다 반찬이 많은 것은 손님이 왔다는 표시였다. 모두가 조용히 밥을 먹고 있던 중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사와디카.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작고 호리호리한 체구에 검은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학교에서 갓 돌아온 듯 교복이 그대로였다. 나니야. 내 딸. 비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처음 봐요. 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비는 내게 아이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그녀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놀라면서도 묘하게 가슴이 뛰었다. 그녀의 삶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두드렸다. 나는 처음엔 나를 보고 고개도 들지 않았다. 인사 대신 비 뒤에 숨어서 나를 힐끗거리다가 내가 가방에서 꺼낸 작은 한국 과자 박스를 보더니 그제야 조금 웃었다. 이거 진짜 한국 거예요? BTS가 먹는 거? 소녀는 그렇게 묻더니 어느새 내 옆에 앉아 하나씩 포장을 뜯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어쩐지 귀엽고 한편으론 낯설지 않았다. 비는 식사 후 조용히 말했다. 나는 혼자서도 조용히 잘 지내요. 아빠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떠난 지 오래됐거든요. 그 말이 내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찔렀다. 나는 밝고 애교 많은 아이처럼 보였지만 말과 말 사이에 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그런 조심스러움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날 밤 모기장이 드리운 방 안에서 비는 조용히 속삭였다.
여기서는 가족이란 피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밥을 먹고 일하고 걱정하고 그런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껏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그녀의 세계는 늘 나와 분리된 채로 있었다. 처음으로 그 세계에 발을 들인 느낌이었다. 다음 날 나는 비와 함께 마을 시장으로 갔다. 비의 어머니는 당뇨가 있어 식사 조절이 필요했고 마당의 화장실은 오래되어 쓰기 어려웠다. 나는 시장에서 당뇨에 좋은 약초차, 혈당 체크기, 혈압계를 샀고 생선과 채소, 비누 등 생필품도 구입했다. 장을 본 비용만 약 40만 킵 약 3만 원이 들었다. 생선은 보통 1kg에 2만 킵 약 1,300원에서 7만 킵 약 4,600원 정도였고 채소는 더욱 저렴해서 1kg에 5천 킵 약 330원에서 2만 킵 약 1,300원 정도면 다양한 종류의 신선한 채소를 넉넉하게 살 수 있었다.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은 개당 2천 킵 약 130원부터 시작하니 매일매일 맛있는 과일을 즐길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마당을 둘러보다가 나는 낡은 화장실을 보게 되었다. 벽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대나무로 만든 문은 바람만 불어도 덜컹였다. 화장실 하나 새로 지어요. 내 말에 비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3일 동안 나는 마을 인부들과 함께 작은 화장실을 새로 지었다. 시멘트, 벽돌, 수세식 변기, 물탱크, 수도꼭지까지 새로 들였다. 총 공사비는 약 200만 킵 15만 원 정도. 이 외에도 쌀과 생필품 지원, 전기 공사비, 진료비 등을 포함해 총 400만 킵 약 30만 원이 들었지만 이상하게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나는 난과도 조금씩 가까워졌다. 수학 문제를 함께 풀고 그녀가 그린 그림을 보며 칭찬했다. 어느 날 나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삼촌은 진짜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삼촌 말고 그냥 아저씨 해도 돼. 그 순간 나는 나를 보며 처음으로 해эт하고 웃었다. 아직 아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천천히 어떤 문이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나는 마당에 앉아 비와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다. 당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이제야 당신 삶 속으로 진짜 들어온 것 같아요. 비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하고 작고 마치 오래전부터 내가 잡고 싶었던 무언가처럼 느껴졌다. 집안에서는 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밥 다 됐어. 그 목소리가 어쩐지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가자. 우리 가족 기다리고 있잖아. 비와 난, 그러니까 비의 딸 난이 내가 머무는 루앙프라방 외곽의 작은 집으로 함께 이사 온 건 반나 마을에서 돌아온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무더운 오후였다. 구름이 낮게 드리운 하늘 아래 땀으로 목덜미가 젖을 만큼 더운 날이었다.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큰 플라스틱 상자 몇 개, 옷가지와 책, 그리고 낡은 전기밥솥 하나? 그 외엔 모두 비가 직접 싸고 들고 온 것들이었다. 우리가 함께 들어간 집은 2층짜리 목조주택이었다. 1970년대 프랑스풍 설계가 남아있는 구조로 아래층은 부엌과 작은 거실, 위층은 침실 2칸. 나무 창틀은 오래되어 조금만 힘을 줘도 덜컥거렸고 마루는 맨발로 걷기에 따뜻하면서도 삐걱대는 소리를 냈다. 집 앞에는 마당이 있었다. 오후마다 햇살이 그 마당을 가득 채웠고 바나나 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면 빛과 그림자가 서로 춤을 췄다. 마당 끝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고 누군가 오래전에 심은 듯한 라임나무 한 그루가 조용히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이곳에서 우리 셋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처럼 살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색함이 있었다. 비는 익숙한 듯 부엌과 화장실, 세탁 공간을 빠르게 정리하며 제자리를 찾아갔지만 나는 그리하지 못했다.
그녀는 집 안 어디에도 쉽게 발을 붙이지 못한 채 늘 조용히 걷고 말이 없었다. 마주치면 작게 인사하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식사 시간엔 더욱 그랬다. 내가 밥상을 펴고 앉으면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 밥그릇에 밥을 한번 퍼담고는 반찬을 젓가락으로 건드리기만 했다. 대화는 거의 없었다. 나는 괜히 헛기침을 하거나 물을 2번이나 더 마시곤 했다. 사춘기 소녀 앞에서 내 나이와 경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새삼 느꼈다. 그러나 어느 저녁 기억나는 장면이 있었다. 비가 외출하느라 집에 없고 난과 나 단둘이 부엌에 남아있던 날이었다. 어색한 정적이 부엌을 메우고 있었다. 나는 라디오를 틀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때 난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삼촌, 한국에서 제일 많이 먹는 라면은 뭐예요? 그 말에 나는 순간 놀라며 웃었다. 음아마 신라면? 아주 맵고 국물도 빨갛지. 나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도전해 볼래요? 맵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 말이 어쩐지 기특했다. 그날 우리는 라면을 함께 끓였다. 냄비는 하나였고 나는 물을 끓이고 나는 달걀을 하나 조심스럽게 깨뜨려 넣었다. 김치도 없고 파도 없었지만 국물에서 피어오르던 매운 냄새에 둘 다 눈을 찡그렸다. 그러나 라면을 함께 먹는 그 순간만큼은 서울의 어느 고시원 주방과 닮아 있었다. 나눠 먹는 국물 한 숟갈이 왠지 모르게 깊고 따뜻했다. 그날 이후 나는 나를 삼촌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갔다. 루앙프라방의 프라시 시장은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재래시장이다. 좁은 골목 사이로 파파야, 망고, 찹쌀떡, 생선, 허브류가 쌓여 있었고 늘 땀을 닦으며 큰 목소리로 흥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가게들 사이를 익숙하게 오갔다. 나는 처음엔 라오스어 가격표도 못 읽었지만 나는 내 손을 이끌며 설명해줬다. 삼촌, 이거 팥상이에요. 엄마가 좋아하는 향신료예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건 연초록색 길쭉한 풀이었다. 나는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비는 그 풀로 국을 끓이고 고기와 함께 볶기도 했다. 그날 저녁 식탁 위는 향긋하고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한 향기로 가득 찼다. 또 하루는 난이 학교에서 받아온 숙제를 들고 와서 내 옆에 앉았다. 종이엔 가족에 대해 글쓰기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나는 조용히 내게 물었다. 삼촌, 가족이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뭐예요?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다. 가족은 함께 사는 사람들이야. 피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 걱정하고 기다리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야. 그날 밤 나는 내 방문 앞에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두고 갔다. 그 위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삼촌도 우리 가족이에요. 나는 그 종이를 고이 접어 책장 한쪽에 넣었다. 지금도 거기 있다. 내가 언제든 꺼내볼 수 있도록. 우리 셋이 함께 사는데 드는 비용은 크지 않았다. 세 식구의 식비는 한 달에 약 100만 킵, 한국 돈으로 6만 원 정도. 전기, 수도, 인터넷 등 공과금은 월 70만 킵, 약 4.5만 원. 난의 통학비와 용돈은 약 30만 킵, 2만 원 정도. 우기에 대비해 지붕 방수 작업과 방충망을 교체하는 데는 한 번에 120만 킵, 약 8만 원이 들었다. 가끔 외식하거나 생일을 준비하는 데는 약 50만 킵, 3만 원. 모두 합쳐도 월 2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돈이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웃고 살아가는 시간의 증거라는 걸 나는 점점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비가 조심스레 물었다. 당신 아직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 있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에선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고 라임나무 가지 끝에 이슬이 맺혀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없어. 적어도 난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진. 비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하고 작고 오래도록 머물렀다. 그 온기 안에서 나는 가족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되새겼다. 피가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시간과 정 그리고 믿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을. 이곳 루앙프라방의 작은 집. 바람이 느리고 저녁이 맑고 닭이 울고 별이 쏟아지는 이곳에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